137회 건축시공유사 총평입니다. 이번 시험은 난이도가 조금 높은 편이었죠.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는 느낌은 조금 더 깊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험일수록 오히려 기회가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하고 실패를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과 거기에서 벗어나는 사람과의 차이일 뿐입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실력이 되고 다른 실수를 반복하게 되면 경험이 됩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경험은 늘어날 것이며 실력으로 증명이 될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알고 가는 사람을 앞설 수가 없고, 알고 가는 사람은 믿고 가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술사 시험은 60점인데 예비 기술사입니다. 나머지 10점은 면접을 통해서 자격증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30점은 실력을 쌓아나가면서 채워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완벽한 100점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올해 8월 31일 내년도 대비 고득점 전략 그리고 바뀐 문제 형태에 대해서 무료 OT 강좌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을 하실 때는 어떤 학원과 관련 없이 무료 OT 같은 경우는 참석을 해보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전교시 총평입니다. 전체적으로 수준이 높은 문제들이죠. 공부 기간이 짧은 분들에게는 아주 높은 산처럼 느껴졌을 회차입니다. 특히 1교시 문제를 보면서 기출문제가 7문제밖에 쉽게 실제가 안 됐어요. 그리고 난이도가 좀 낮은 문제였기 때문에 필수 문제를 준비했어도 상당히 버거웠습니다. 다만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은 대처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또 자연스럽게 또 채워집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되면 신적으로 속도가 안 나오는 것이 속도도 나오기도 합니다. 난이도는 좀 높았고요. 질문 유형은 다양했습니다. 질문의 개수가 다양한 게 아니라 이 뒤쪽에 나와 있는 문구들이 다양하게 출제되었습니다. 주로 총론 콘크리트 마감인데 가장 큰 공정들이죠. 자, 전체 1000문제 중에서 6대4 비율입니다. 골조공사를 만드는 가설부터 해서 커튼홀, 뼈대를 이루는 공정이 60%고 마감과 총론이 40%인데 요즘은 마감 총론이 대세입니다. 자,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보다도 관리적인 부분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패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점검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번 시험에서도 점검 항목들이 약 4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강론도 중요하지만 마감과 총론 위주로 학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과거에는 거의 콘크리트 위주로 출제가 됐는데 이번에는 약수령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 한 문제밖에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합격 포인트로 보면은 용어 같은 경우는 이제 필수 기준을 작성하지 못했을 경우에서 상당한 감점이 요구가 될 수도 있어요. 감점. 그런데 내가 모르는 문제를 썼어도 12에서 14점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를 아주 잘못 썼다라고 해서 너무 낙심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술은 페이지를 많이 써야 되는데 4교시 문제에서는 문제별로 편차가 있기 때문에 페이지를 약간 못 썼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2교시, 3교시 같은 경우는 12페이지를 채웠을 때부터 합격이 아마 결정 날 것 같고요. 4교시 같은 경우는 한두 문제에서 고득점, 저득점 편차가 좀 심해질 거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페이지 한 배가 생각보다는 쉽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자, 약수령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법 기준 처음으로 이 콘크리트가 한 문제밖에 출제가 안 됐습니다. 그것도 쓰지 말라는 문제, 슈퍼 콘크리트로 출제가 됐는데 고성능 콘크리트 안에 들어있는 거죠. 마감이 3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지난 회차의 경우는 마감 문제가 별로 출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현장 경험이 없었어도 합격이 많이 됐습니다. 지난 회차에. 다만 이번 문제에서는 현장 이런 거 필요 없이
정말 기준들 암기를 많이 해야 되겠다. 필수 도표 암기를 많이 해야 되겠다. 필수 법령 암기를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형태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 대비 방향 설정을 아주 잘 하셔야 됩니다. 총 7문제가 출제됐고요. 공법, 시험, 현상, 제도, 관리 기준, 그리고 재료, 구조, 항목 구분인데 총 15가지 유형 중에서 제가 필요한 부분만 지금 발췌를 했습니다. 공법은 상당히 원래 많이 출제가 되는 편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6대4 비율로 공법은 60%를 보통 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 공법 안에서도 필수 기준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내압피복도 내압피복 필수 기준들, 그 다음 수직도 관리 기준도 필수 기준, 이런 식으로 공법 안에서도 기준 위주로 최근에 출제가 되고 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법지 안에서 핵심 마법지, 핵마 뒤쪽에 있는 거 암기하고 필수 도표들 암기를 하시는 분이 조기에 합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브노트만 막 만들어봤자 합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주요 공정들, 최근 추세, 총론과 마감이 대세고요. 강구조가 점점 올라오고 있어요. 최근에 보면 토공기초에서 생각보다 이번에는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 대비는 토공기초가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난이도는 상이죠. 기본 문제에서 감점을 최소화해야 되는데 이 기본 문제가 많이 나올수록 오히려 장수 수강생들이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쉬운 문제가 있게 되면 신규 사람들도 금방 따라서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필수 기준들이 많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공부량이 좀 많은 분들이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질 것 같기도 해요. 독학으로 합격하기에는 한계가 점점 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전체 13문제를 보시면 점점 지문이 길어지고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지문이 길어지고 있다는 것은 원래는 영어의 경우는 단답형 형태로 출제되다가 시험 형태가 약술이라는 단어로 바뀐 지가 좀 됐습니다. 이 약술이 바뀌면서 안에서 어디에서라는 소속을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디에서 시공 능력 평가 제도 이렇게만 가면 되는데 그 안에서 성능, 능력, 평가, 방법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고요. 초평탄 콘크리트 이렇게 마무리를 했었는데 이제는 평탄도 검수 기준, 미국 기준과 영국 기준이 있는데 미국 기준을 주로 많이 해요. 우리 영어 교재는 영국 기준으로 되는데 영어 교재는 영국 기준 안에 장비라든가 이런 성능 위주로 해놓은 형태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평할 때는 미국 기준으로 총평을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시험 문제가 약간 바뀌고 있다. 뒤쪽에 있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에라고 이런 조건들이 나오거나 소속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조건과 소속을 언급을 안 하면 점수 획득이 좀 힘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출문제가 총 7개인데도 불구하고 뭐냐면 난이도가 그렇게 낮은 문제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높아요. 그냥 한번 써봐 하면 쓰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씩 보면 시공능력 평가제도 모르는 게 아닌데 평가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써라. 쉽지가 않습니다. 폭염 기준 다 알고 있는데 기준과 관리 대책을 세부적으로 온도까지 기억해서 다 써라. 쉽지가 않습니다. 개수치 품질 관리도 근데 쉽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종심제 안에서도 균형 가격을 구체적으로 쓰더라. 교재에는 있죠, 당연히. 교재에는 있어요. 그거 어떻게 세부적으로 쓰기가 또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씩 봐보면요. 건설 현장 사전조사 써도 내용이 그렇게 진부한 내용이 별로 없어요. 설계 입지는 공기관에서 조사해라. 그리고 즉흥적으로 평면도 단면도에서 쓸 수는 있지만
뭔가 왠지 자세가 좀 안 나오죠. 하나씩 초평탄 콘크리트 중요도가 별로 안 높다고 생각하니까 그 기준들을 암기를 하신 분이 많지는 않아요. 뭐 하나씩 MHS 이거 18년 전에 학원 예상 문제였어요. 최종 모의고사도 출제했었습니다. 두산 위뷰에서 2008년도에 시공했던 공법이에요. 그러니까 슬림 플레이 형태거든요. 근데 예상 문제 빼버렸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MPS라는 것도 출제가 돼서 약간 혼동이 될 수도 있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소설을 썼을 가망성이 있겠죠. 어디서 봐서 모듈로인데 하이브리드야. 그러면 철골하고 콘크리트 합성하는 하이빔 형태가 떠오르겠죠. 그런 형태로 써도 14점 그냥 줄 거예요.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미장공사에서 수축균열. 그러니까 미장공사라고 하니까 벽체냐 바닥이냐 구분을 또 해야 되겠죠. 네, 내부 쪽이냐. 그다음에 공법 종류도 언급을 또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컬링 현상이 있죠. 컬링 현상을 겨냥해서 또 출제를 또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재 내화 처리, 방부 처리 막 공부했다가 내화까지도 물론 했을 수도 있는데 갑자기 세부 내용이 또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겠고. 프리캐스트 건식점, 습식을 잘 알고 있는데 건식을 또 출제를 했어요. 물론 기본 문제이긴 합니다. 슈퍼 콘크리트 여기서 또 소설을 또 쓰신 분들도 생각보다 많을 것 같고요. 철골 수직도 관리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죠. 그 기준을 암기를 또 이번에 까먹었을 수도 있죠. 플러밍 스패닝 그리고 필수 기준은 기본 문제이긴 하지만 막상 실제 시험장에 가서 쓰려면 잘 안 움직이는 그런 문제들이죠. 자, 강구도 내압피복의 공법별 검사 항목. 공법별 검사 항목이다 보니까 8가지를 다 쓰기가 힘드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습식, 내압피복 중에 뿜칠 위주로 검사하는 것들, 밀도 체크하는 거, 두께 체크하는 거 위주로 썼을 확률이 높죠. 자, 그러니까 1교시 문제, 13문제 그 어느 하나도 정확하게 쓰기가 쉽지가 않았다. 저 개인적으로 할 때 역대급으로 어렵구나 라고 봅니다. 제가 총평을 하면서 이렇게 어렵습니다 라고 쉽다는 이야기는 절대 안 합니다. 하지만 와 이렇게까지 어려웠어 라고 이야기도 잘 안 하는데 근래 처음으로 정말 어렵게 출제됐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술형의 경우는 이제부터는 이제 제가 이제 문제 유형을 최근에 그 수능 형태의 지문들로 응용을 해서 제가 명칭을 조건 제시형과 항목 구분형으로 구분을 해서 유형 분류, 기술자 출제 유형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항목 구분형, 조건 제시형. 저만 쓰는 단어예요. 항목 구분형, 조건 제시형. 그 항목 구분형, 조건 제시형을 밑에다가 제가 쓰는 명칭을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출제되면 항목 구분형이야. 이렇게 출제되면 조건 제시형이야. 그래서 우리 학원에만 사용하는 단어로 제가 세팅을 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서 항목 구분은 마법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항목 구분대로 쓰라는 거고요. 조건 제시형의 경우는 상황과 조건을 쓰라는 겁니다. 계획을 수립할 때 오염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이렇게 조건 제시. 이 조건 제시가 많아진다는 것은 시험 문제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율이 조건 제시형이 총 11문제가 출제됐고 항목 구분형이 7문제가 출제됐기 때문에 그 비율상으로 보면 이번 시험이 좀 어려웠구나. 그냥 어렵다 하는 게 아니라 조건 제시가 많았기 때문에 어렵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출제 경향이 확실히 파악이 되겠죠. 자, 질문 수량은 개수는 2가지에서 4가지예요. 근데 2가지, 3가지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됐고 이 질문의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조건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가장 역대급으로 이 질문 안에 있는 이 질문 수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문의 형태가 가장 많이 다양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서술 문제는 기술보다는 관리 포인트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부터는 기준 위주로 학습을 좀 해주셔야 되겠다. 특히 마법지 뒤에 핵심 마법지, 그리고 도표 필수 100개에서 150개를 장착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훨씬 더 빨리 합격할 수 있습니다. 학원에 강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강의 중요하죠. 필수 기준 학습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문제에 따라서 도표가 몇 개 정도 내가 나올 수 있는가, 이 테스트가 기본적인 합격의 준비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한두 문제에 따라서 합격이 좀 좌우될 것 같아요. 점수 편차가 좀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자, 2, 3, 4교시 가볍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문제가 2교시에는 어디든지 했을 문제가 거의 대부분 나왔는데, 특히 이제 3번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웠습니다. 그냥 집안조사가 아니라 최근에 이제 미군 부대가 이전을 하고 있고 군 부대가 줄어들고 있죠. 그럼 여러분들 군 부대에 딱 들어가 보면은 사령부라든가 아니면 뭐 대대에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 유류 창고 시설들이 있잖아요. 그럼 걔가 기름이 유출이 되기 시작하거나, 또 우리 말하는 뭐 구리스 이런 것들이 막 유출돼 가지고 있으면 토양 오염이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이 토양을 채취를 해서 조사 기관에 의뢰를 해서 오염도를 판단한 다음에 성분 분석으로 해서 이 공법을 어떤 식으로 처리할 건가, 처리 방법을 강구를 하거나, GPR 탐사를 통해서 내부 탐사를 하고 시료 채취를 통해서 이게 악영향을 미칠지 아니면 개량을 해도 될지, 계속해서 오염이 돼서 유출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내용들이 있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이제 부산의 문현지구라든가 인천의 신도시 개발을 하면서 기계 정밀 과정들 있죠. 기계 시설들, 유류와 관련된 이런 그 공장이 많은 곳들이 특히 오염이 많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하면서도 상당히 오염이 많았었고, 미군 부대 이전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오염이 심각해서 출제가 된 것 같아요. 특히 이 서울에는 주유소가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그럼 이 주유소가 있던 곳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주유소 근처에 집을 산다든가 상당히 조금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번 문제 상당히 어려웠었고, 4번 문제 요즘 모듈과 더불어서 PC가 계속해서 출제가 되는데, PC가 이 출제 문제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범주 안에서 계속 접합부 부분만 공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어에서는 건식 접합에 대해서 나왔고, 서술에 대해서는 습식 접합에 대해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PC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준비를 하신다고 보면 이제 최근에 개발된 공법들, 충고를 높이는 공법들 위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의 지하주차장 결로, 얘 같은 경우는 구조체는 차가운데 지하에 매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환기시설과 그리고 그 안에 온도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단열재를 이용해서 시공하는 방법, 단열 배수판을 하는 방법, 그리고 기타 설비시설물이라든가 횟룸이라든가, 과거에 출제했던 문제인데 다시 새롭게 출제가 되고 있고요. 주동통합표의 경우는 길이가 긴 곳이 있어요. 통로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친환경 페인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흡습제를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또 단열 배수판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 위주로 해서 5번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세도가 많이 나와야 점수가 높아요. 그래서 2교시 문제 풀 때 상세도가 많이 나오는 문제를 했을 때 점수 차이가 좀 날 것 같아요. 1번 문제의 경우는 예상 문제로 기술사 우리 용어책의 1000번째 문제입니다. 1000번. 1000번째 문제인데, 아무래도 이제 올바로 시스템하고 그리고 제로 에미션과 관련된 문제 부분에서
이게 건설 폐기물이기 때문에 건설 폐기물의 종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건설 온이하고 폐기물을 구분을 해서 그 감량 시설부터 시작을 해서 재활용 처리하는 기술들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상 문제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점수가 좀 안 나왔을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예상을 늘 했던 문제가 나왔었고,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 문제인데 다만 개발 방향을 쓰려고 하니까 여기에서 약간 조금 편차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6번 강구조 농막이 도장 같은 경우 시험 나오기 이틀 전부터 이거 출제된다라고 해서 카페에다가도 네아 페인트하고 방청 도장 준비해야 된다라고 했었고, 딱 특화된 문제가 네아 피복에서 벗어난 방청 페인트, 네와 피복에서 특화된 네와 페인트, 이런 것들이 고득점 요소다라고 해서 문제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도장 작업 때 이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도장을 하지 않아야 될 부분들, 검토할 부분들하고 도장을 해야 될 부분들을 확실하게 구분 지어 놓는 게 점수 차이에서 좀 나지 않을까 싶고요. 이 교시는 쉬운 것 같으면서도 전부 조건 제시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시 끝나고 소화가 조금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맞이한 3교시 지문이 길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문이 막 엄청나게 길어졌어요. 자, 1번 문제의 경우는 에너지 절감 방안이다 라고 하니까 뒤쪽에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제로 에너지 빌딩과 장수명 주택과 그리고 EPI 에너지 성능 지표,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을 토대로 해서 부위별 성능 기준 도표를 말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단열재 종류를 구분하게끔 되어 있는데, 가장 취약 부위, 최하층과 최상층, 계급부, 창호 부위에 대해서 설계 기준과 시공 기준이 나와 있죠. 그 부분을 집중 공략하라 이거예요. 그게 열교 부위입니다. 벽돌벽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죠. 다만 균열, 유형 분류를 4가지로 해가지고 접근을 하는 게 좋은데, 벽돌벽이니까 점토 콘크리트를 구분을 조금 해주는 게 좋긴 좋아요. 주로 콘크리트 벽돌 위주로 갈 거죠. 하지만 점토 벽돌도 하나 언급을 하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영어로 출제됐는데 세부적으로 출제가 됐죠. 이건 뭐 항목별로 그대로 작성하시면 되겠고, 2번 문제까지 3번 문제까지 왔다가 4번 문제에서 보니까 지문이 길어져서 갑자기 벌점 관리 기준으로 나와서 이 벌점 관리를 구조적인 균열, 비구조적인 균열, 주요 구조부가 요즘 추세가 화재든 무엇이든 주요 구조부, 내기할 때 볼을 내면 바보주 있죠. 주요 구조부를 그림을 그려놓고 출발을 하는 건데, 그 주요 구조부별로 써야 점수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이게 좀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는 주요 구조부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슬래브 위주로 보통 쓰면 점수가 안 나와요. 이해되시나요? 콘크리트 발생 시 진흙법상 주요 구조부를 공략을 하라는 거예요. 내력벽이라든가 기둥이라든가 바닥, 지붕, 주계단, 이게 주요 구조부를 그게 포인트인데, 시험장에서 주요 구조부를 쓰지 않고 매번 뭐 슬래브, 그다음에 기초 했다, 기초 이런 것들을 적으면 조금 좋지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요 구조부, 물론 뭐 거기까지 파악하기는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이 항목들, 이 포인트는 뭐냐면요, 방지 대책이 아니라 대책이라는 거예요. 대책. 설계, 재료, 시공, 양생 단계로 대책. 자, 그러면 대책으로 쓰면 보수보강밖에 없기 때문에 쓸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해석하면은 균열이 발생이 됐는데
보수 보강으로 처리를 하는 걸로 쓸 거냐, 아니면 시험 문제가 설계, 재료, 시공, 양생이니까 이거는 방지 대책책 개념으로 써야 되는구나, 이 차인데, 방지 대책 개념으로 쓰시면 돼요. 네. 주요 구조부에 대해서. 그 다음에 5번 문제의 경우는 상당히 지문이 해석을 잘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거푸집 공사에서 안전사고 예방, 그러니까 콘크리트 타설에 대한 붕괴가 아니라 거푸집 공사에서 안전사고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립할 때라고 생각해봐요. 우리가 깽폼을 조립하는데 깽폼 떨어져 보셨나요? 깽폼 떨어지게 되면 안전망부터 해서 밑에 층 전부 파괴가 됩니다. 거의. 네.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푸집 조립 시라는 거는 뭐냐면 이 외부 폼이 떨어질 때 사고를 말하는 거지, 거푸집 조립할 때 안전사고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다만 또 받아치기를 올렸을 때 떨어지는 경우들 있죠. 그런 것들이 거푸집 조립 시 사고예요. 이게 상당히 또 현장 경험자 또 쓰지 못할 경우가 많을 것 같고요. 점검 및 해체, 점검이죠. 점검할 때 안전사고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현장 점검 가면 계단 통과해서 올라가면 서포트 머리 찍고 난리가 아니죠. 그리고 바닥에 걸리기도 하고 철근에 걸려서 다치기도 하고, 그렇죠. 점검. 그럼 이런 점검 말고 어떤 거냐면, 점검을 하면서 위험사항들이 어떤 것들인가, 개구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해체 단계다. 해체 단계에 대해서는 해체 순서를 잘못 찍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꺼번에 쏟아지잖아요. 그래서 해체 순서를 그려놓은, 평면, 단면으로 해체 단계를 그려 놓으시는 게 좋겠죠. 해체는 다 굳었기 때문에 서포트하고 거푸집이 떨어졌을 때, 낙하됐을 때만 조심하면 돼요. 그러면 다시 이야기하면 조립과 연관되어 있는 어떤 사고냐면, 깽폼을 해체했을 때, 조립했을 때 낙하될 수도 있다. 또 깽폼을 올리게 되면 그 위쪽에 타설 장비들 있죠. 배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쌓아놓기도 가끔 해요. 그게 떨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낙하 비례되는 것들이 해체 조립 때 같이 된다.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콘크리트 타설 붕괴 과정 문제를 풀어가게 되면 좋은 점수가 못 나와요. 물론 안전사고 예방이기 때문에 콘크리트 타설할 때 붕괴되는 것도 아이템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포인트는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건축시공기술사 문제가 아니라 안전기술사 문제를 출제를 하신 것 같아요. 자, 6번 문제, 우기타설에 관한 문제인데, 이 관리자의 역할이라는 거는 뭐냐면, 관리자 같은 경우는 발주자가 1번이죠. 예, 항목이 발주자가 1번입니다. 두 번째는 책임기술자가 2번입니다. 3번이 시공자. 4번은 레미콘 공급자가 되겠습니다. 5번까지 갈까요? 5번은 인허가 기간이 됩니다. 인허가 기간까지는 굳이 언급을 안 하시면 되겠고, 관리자는 4개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고, 주요 점검사항이, 그러니까 이번 시험 문제가 생각보다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될 문제입니다. 3교시 딱 시험 보면 소화가 정말 안 됐을 것 같은 문제이기도 해요. 그냥 주요 점검사항을 쓰려고 봤더니 내가 준비한 문제가 달라. 왜냐면 우기 때는 이게 타설 방법에 대해서만 준비를 보통 많이 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주요 점검사항 같은 경우는 타설 장비가 준비가 되어 있는가, 보양 장비가 준비가 되어 있는가. 네. 그 다음에 기상청의 예상 강우량 준비를 미리 봐야 되겠죠. 어느 정도 오늘 예측이 되는가, 이런 사항들, 준비 과정들 점검할 내용들 하고요. 오늘 타설 양이 얼마나 될 건가, 레미콘 공급사가 어딘가, 이런 하나씩 각 파트별로 주변 시설물과 그리고 재료 공급원,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을
다 하나씩 이야기를 하는 거지, 얘가 타설하는 방법에 대해서 적으라는 내용이 아니었다. 이게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약간의 관리자 입장에서 쓰는 내용들, 점검 내용들이 이번 시험의 포인트예요.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는 분류가 4가지로 구분을 딱 해놨습니다. 뒤쪽에. 그래서 지금 3교시 문제도 만만치 않았어요. 4교시 문제 보면서 눈물이 앞을 가리기도 했을 것 같기도 해요. 1번 문제, 시설물 성능 평가가 크게 3가지가 있고 확대를 시키면 5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예상 문제로 해 놓았었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결국은 어떤 내용이냐면, 화재로 인한 내용과 관련돼서 같이 같은 항목으로, 이 화재도 이 조사 항목에 따라서 이 시험에 따라서 구점을 피해 복구하고 그 다음에 피해 방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 구조물의 성능 평가하는 시험들을 하나씩 다 적으라는 내용이 나오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예상 문제다라고 하고 막 노트도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안 쓰는 문제. 층간소음의 경우는 너무 쓸 게 많은데 어떤 문제냐면, 이게 신축과 구축을 구분하고 다시 세부적으로 리모델링을 구분하느냐 안 하느냐, 이 차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신축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구조 변경 내용과 그리고 층간 차음재와 성능평가 항목들 위주로 되어 있고 이중천장 위주로 거의 일반적인 답입니다. 다만 리모델링을 통해서 개선하는 방안들, 과거에는 콘크리트 두께가 150 또는 뭐 LH 같은 경우는 135mm밖에 안 되는 곳도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구축 건물과 신축 건물을 구분을 해야 점수가 확실히 나올 것 같아요. 신축만 나오면 점수는 없다. 신축, 구축, 리모델링, 이게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의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이거 지난 회차에 그대로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개정상 특히 현장 양생 공시체 개념과 공시체 제작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이거 수도 없이 예상 문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에만. 근데 실제 시험장에 갔을 때는 알면서도 생각이 또 안 나는 문제. 이런 문제가 내가 예상 문제를 만들어 놨는데도 시험장에서 가장 헤매는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상 문제다라고 해서 잘 썼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상했으니까 엄청 잘 썼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구성 확보의 항목들이 있죠. 우리 중성화에 관련된 물, 황산염과 관련된 부분들, 뭐 해양 환경과 관련된 부분들, 내구성과 관련된 부분들로 각각의 물 결합제비부터 해서 공기량부터 해서 항목들이 있는데, 배합 설계 항목들에 있는 부분인데, 이것도 뭐 예상에서 교재에 다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쓰기가 쉽지는 않죠. 우리 교재에 다 있습니다 해버리면 뭐 이런 것들로 뭐 다 예상 문제이기도 하죠. 근데 내가 쓰기가 쉽지는 않기 때문에 4교시 문제는 거의 사실 함정이 곳곳에 다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이건 진짜 학원의 예상 문제로 딱 만들어 놨어요. 이게 딱 타이밍상 나올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논문 자료부터 해서 이 그림이랑 이런 것들을 세팅을 해서 서브노트화를 만들어 놨는데, 이게 중요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관심 있게 안 봤던 분들이 많을 것 같기도 해요. 성능평가랑 같이 이어져서 가면 아주 좋은 고득점이 나올 점수가 되겠고, 잘 쓰면 이런 것들은 50점 그냥 넘어갈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나름 지금 4교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예상을 했어도 어려운 문제였다. 하지만 5번 문제, 3번 문제는 충분히
한솔에서 고득점이 나올 수 있는 문제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중대재해 같은 경우는 이번 정부가 바뀌면서 상당히 중요한 이렇게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의 경우들 보면 정이 안 들잖아요. 사실 생각보다 정이 안 들어요. 몰라서 안 쓰는 게 아니라 하기가 싫어서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4교시 문제 보면은 기술사 시험에 정이 좀 떨어지는 형태,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정말 출제하시는 분들이 이번에 지난 시험 문제가 워낙 쉬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제대로 된 기술사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한 것 같아요. 상당히 정말 나름 멋지게 출제들을 기준대로 잘 했습니다. 그래서 한 교시는 이 정도로 가서 어느 정도 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험 난이도가 상당히 그래도 높은 편이었죠. 그래서 1교시부터 4교시까지 뭐 어느 한 교시, 만만한 교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험 문제가 어려울 때 오히려 길이 열리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기본 방향 총평이었습니다. 세부 내용, 전체 페이지가 77페이지가 되기 때문에 앞쪽에 36분 했던 내용으로 가름을 하고 핵심 내용 위주로 설명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중요도, 별표 3개, 2개, 1개에 따라서 중요도가 있다. 이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번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 여기에요. 공사 실적 평가액, 그리고 경영평가 기술 능력, 신인도. 여기에 따른 작성 여부에 따라서 점수가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에서는 주의보와 경보를 구분을 했느냐 하고 3대 관리 수칙과 5대 기본 관리 수칙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접근했을까의 차이일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체감 온도별로 해가지고 관심주의, 경고, 위험으로 구분을 해 놓았고, 중요한 건 여기에요. 기상청 기준으로 폭염주의보 33도씨 이상, 폭염경보 35도씨 이상, 이렇게 해서 이 포인트는 작업을 어떻게 해서 강행을 하고 중단을 할 거냐, 그래서 물을 주고 휴식하고 휴식하는 시간에 관해서 언급을 할 거냐. 건설 현장에서 들어가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폭염 대비 3대 수칙으로 물을 어떻게 공급하고 휴식 공간을 어떻게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최대한 햇볕을 차단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표현을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점수 차이가 날 것 같고요. 뒤쪽에 이제 공단에서 5대 기본 수칙으로 주어진 항목들이 이렇게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업 중지에 대한 내용을 언급을 꼭 해줘야 됩니다. 자, 추가적인 대책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관리도의 경우는 뭐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워낙 중요도가 낮은 문제로 출제가 돼서 이 관리도 종류를 언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점수 편차를 말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균형 가격 같은 경우는 포인트가 입찰 평가의 기준이다. 자, 그리고 산술 평균으로 산정된다. 자, 그래서 세부적으로 지침이 별도로 있어요. 자, 조정 기준인데 산정 방식이 있죠. 상위 20%, 하위 20%를 제외한 급에서 평균으로 산정을 하고, 가격 평가는 균형 가격에 근접할 수 있도록 이때 높은 점수를 산정한다.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동점자 처리 기준이 있겠고요. 이제 목적과 기대역과 거의 비슷해. 지금 부실 시공 방지하는 것하고 이걸 통해서 이제 예산이 무리하게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인데 안에 있는 내용보다는 균형 가격에 대한 조정을 어떻게 작성을 했을까,
여기에 점수 차이가 나실 것 같고요. 일반적인 문제 같지만 이 문제가 2교시 3번에도 응용이 됩니다. 조사 활용. 이렇게 해서 집안조사하는 항목에가 들어갑니다. 이번 문제는 조사하고 점검에 관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같이 응용이 되는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4교시 문제도 이 화제하고 성능평가랑 같이 이어져 있었죠. 이 조사하고 점검하는 것들. 지금 문제의 경우도 조사를 하고 뒤쪽에 이제 세부적인 점검이 뭔가. GPR 검사 그 예상 문제로 예측을 또 했었는데 이것들이 많이 응용이 돼서 출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평탄도 기준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 기준과 영국 기준인데 우리 영어 책에 대해서는 영국 기준으로 세부적으로 등급을 4등급으로 구분을 해 놓았고요. 지금 이제 총평에서는 미국 기준으로 FF와 FL을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요철도하고 레벨도 평가 기준에 대해서 평가를 해놨는데 용도가 약간씩 다를 수도 있어요. 영국 기준 같은 경우는 이제 장비에 대한 성능 평가 위주로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는 영국 기준, 그다음 총평은 미국 기준으로 해 놓았다.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둘 중에 편한 걸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공 방법의 가장 포인트가 되어 있는 게 이게 기준을 어떻게 검사를 할 것인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이게 레이저 스크리트를 이용해서 시공할 때 레벨 정리하는 부분들로 문제를 풀어갔으면 조금 더 쉽게 풀어갔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세부 기준을 적기가 조금 무리하다 싶으면 시공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가면 감점은 그렇게 심하게 안 되었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7번 문제는 MHS는 이게 2008년도 뭐 대구 쪽에서 두산 2부에서 공법 적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학원에서도 그때 2009년 10년도에 최종 모의고사 예상 문제로 해서 한 막 거의 10년 동안 예상 문제 밀었었거든요. 충고 절감형 뭐 슬림 플로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했었는데 얼마 전에 MPS 비슷한 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얘는 이제 H빔의 하부 플랜지를 타설을 일부 하고 그 다음에 공장에서 거푸집 틀을 딱 놓고 공장에서 제작을 해오기 때문에 모듈러 공법으로 들어가거든요. 요즘 들어와서. 그렇다 보니까 이 공법으로 인해서 충고가 절감이 되고 내압 회복이 없어진다. 이런 형태로 지금 이 문제를 정말 오래간만에 사용이 잘 안 되고 있는데 불구하고도 출제가 된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각각의 구조 형태에 따라서 비교를 할 수가 있겠고 충고가 절감이 되거나 내압 회복을 안 하는 형태가 되어 있고 공정 품질 원가 안전으로 접근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이 문제로 하이브리드 그리고 모듈러라는 단어를 가지고 소설을 쓰는 경우가 좀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2008년도에 있던 자료가 컴퓨터에 내장이 되어 있어서 총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이 문제는 미장공사에서 컬링 문제가 있죠. 수축되는 거. 그 문제를 조금 응용을 할 수가 있겠고 무엇보다도 벽체 바닥을 같이 적어주셔야 돼요. 벽체 바닥이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벽체 바닥에 관한 내용을 언급을 좀 해주셔야 된다. 묵은 콘크리트 컬링과 점수를 올리려면 우리 쇼 코팅 들어가는 부분하고 섬유 보강이라든가 메탈라스 들어가는 부분들 언급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발생 원인이 나와 있죠. 발생 원인은 일반적인 시멘트 모르타르의 물시멘트 비가 가장 큰 원인이 되겠죠. 재료적인 대책, 시공적인 대책, 그리고 양생 구조적인 대책. 용어 문제이기 때문에 항목을 축소해서 작성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도는 높은 문제인데 불구하고 조금 뒤쪽에 있다 보니까 717번이네요. 뒤쪽에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공부하다 보면 지쳐가지고 뒤쪽에 있는 문제를 마감 총론을 용어를 안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마감 총론 용어를 보면 약간 정이 떨어져요. 그래서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방부 처리하고 내압
내화 처리 딱 2개가 있거든요. 하나 더 하면 뭐 섬유 포화점 정도가 있는데 목재에서 3개 정도는 기본으로 해야 될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목재의 내화 처리 공법, 뭐 암기법으로는 이거 편한데이 해서 표면, 그 다음에 대단면화, 그 다음에 뭐 단면 확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성능 기준에 관해서도 언급을 좀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대단면화, 난연 처리 들어가는 부 예상 문제가 되어 있는 분들은 쉽게 작성을 했을 것 같고요. 중요도는 높지만 뒤쪽에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어려웠을 것 같기도 해요. 난이도에 비해서는. 프리캐스트 건식 접합, 습식이 아니라 건식인데 뒤쪽에 보면 늘 하던 공법입니다. 늘 하던. 요즘은 이제 디테일이 조금 변형이 되긴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코베일 지지하고 직접 지지, 앵글 지지에 관해서 그림을 정확히 그려줘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코베일 지지는 이게 튀어나왔다, 돌출되었다 이런 형태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돌출되면 뭐가 안 좋아요? 뭐 헌치처럼 미관이 좋지가 않습니다. 다만 돌출된 것들은 셉니다. 강하죠. 강도가 높고요. 직접 지지의 경우는 이제 그냥 그대로 지지하니까 아주 경제적으로 저렴합니다. 다만 직접 지지하면서 누수의 위험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앵글 지지 방식이 있습니다. H 형광보에 있다가는 거. 이제 같은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시공이 간단하다. 이게 이제 장점이 될 수 있지만 아무래도 철 같은 경우는 부식에 약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내용이었고요. 자, 슈퍼 콘크리트. 슈퍼 콘크리트라고 나오니까 갑자기 정말 강도가 높구나 이렇게 갔을 것 같죠. 그 안에 있는 세부 기준을 구분을 해서 적느냐 차이인데 아마 이 안에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기는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다만 이 슈퍼 콘크리트가 가진 성능에 관해서 언급을 했다면 좋은 점수를 받았을 것 같아요. 물론 교재들에 다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 문제로 얘를 만들었느냐 차이일 것 같고요. 이걸 시공했을 때 리스크가 있죠. 이제 보통 보면 이제 고강도에서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피버볼 형상, 섬유 뭉침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겠고 단가가 일단 비싸죠. 단가가 일단 비쌉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단점이 될 수가 있겠고 추가적으로 폭렬 현상도 뭐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머지 장점, 단점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경험상으로도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12번과 13번은 강구조의 수직도 관리 그리고 뇌압피복 검사 항목들인데 수직도 관리 프로세스가 있죠. 타겟 지점을 정해서 플러밍 스패닝하는 과정들과 관리 허용오차, 한계 허용오차를 정확하게 적어주는 게 이 시험 문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워낙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관리 방법을 프로세스로 계획 단계, 측정 단계, 교종 단계로 구분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기준점을 설정하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하죠. 기준점을 설정을 해서 측량 기준점에 따라서 보정 작업을 실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관리 기준. 기준을 적어야 되죠. 이제부터는 이 수직도 관리 기준은 무조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관리 허용치와 한계 허용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계도서에 나와 있는 수치는 한계 허용치다라고 합니다. 시방서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 한계 허용치에 따라서 부실 시공 여부를 파악하고 계약상 변경에 관한 내용들 보는 게 한계 허용치가 되고, 관리 허용치는 뭐냐면 더 높아요. 한계 허용치가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엄격합니다. 현장에서 관리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하자. 5mm다 그러면 3mm로. 이렇게 해서 한계 허용치를 넘지 않기 위해서
그 목표치를 현장에서 정하는 것을 우리가 한계 허용치다라고 합니다.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자, 1교시 마지막 문제인데 강구조 뇌압피부. 자,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두께 검사, 부착 강도, 균열 방리에 관해서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공법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 1교시 용어 문제를 우리가 작성할 수 있는 건 정의 작성하고 메인 그림에서 밀도, 두께 체크하는 그림을 그리거나 또는 프로세스를 가고, 그 다음에 대제목을 이건 4개가 가기 쉽지가 않아요. 대제목을 이거는 2개만 가든지 아니면 3개만 가든지 가야 돼요. 정상적으로는 2개밖에 못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총 공법 종류를 전부 다 적기는 쉽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한 8가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화 도료 공법 필수로 적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얘만 적었을 확률이 많아. 얘가 포인트인데. 네. 그래서 시험 보기 이틀 전에 제가 뇌압 페인트 나옵니다 해서 올려놨었죠. 방청 페인터와 뇌압 페인트를 카페에다가 집중적으로 채팅하자라고 해서 올려놨었는데 볼 겨를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타설은 당연히 항목들이 딱딱 정해져 있죠. 이런 것들은 잘 안 하지만 시험 문제가 공법별 검사 항목이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채점을 항목별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점이 조금 있을 항목이 마지막 13번 문제 같아요. 이런 것들 같은 경우 지금 우리가 항목 암기만 했지 안에 있는 것들을 적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총 추가적으로 9가지네요. 여기까지가 1교시였는데 1교시 문제가 전부 다 어려웠어요.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자, 2교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에서는 폐기물의 종류인데 건설 폐기물의 종류가 포인트가 되겠고, 이 문제가 기술사 시험의 가장 끝에 있습니다. 이 폐기물이 끝나고 나서 다시 기획부터 돌아오는 단계입니다. 해체하고 최종 폐기물. 그래서 항상 이 폐기물은 장착을 해 놓으셔야 돼요. 가설공사에 가설 계획 처음 문제가 나왔고요. 이번에 폐기물이 나와서 처음과 끝이 이번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종류 언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밑에 접근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 재활용 촉진법 보면 엄청나게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영어책에서는 간단하게 그 폐기물 신규 현장부터 해서 처리 절차를 도표화 시켜놨습니다. 이거 이렇게 구분을 좀 해주시는 게, 물론 그냥 건설 폐재류만 분류할 수 있는데 세부적으로 건설 폐재류 그리고 건설 온이류 이렇게 분류를 해야 뒤쪽에 절감 대책이 확실히 나옵니다. 설계, 시공, 해체 단계로 당연히 해야 되겠죠. 기본적인 내용들이에요. 다만 재활용 방안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순환골재하고 순환골재, 그리고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금속류가 있죠. 그리고 세부적으로 이렇게 목재, 아스팔트, 유리, 폐합성 수지. 폐합성 수지 같은 경우는 뭐 우리 분리수거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쓸 수가 있겠고요. 토사 같은 경우 아까 오염토 관리하는 내용과도 지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 문제가 다 엮어져 있어요. 용어 문제하고 소설 문제하고 전부 엮어져 가지고 조사를 해서 그 다음에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오염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성능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나서 폐기물을 재활용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전체적인 큰 틀을 이번에 기술사 문제의 큰 흐름을 잡아주면서 출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설공사 계획 수립 시 뭐 기본 내용인데 워낙 다양하게끔 표현할 수 있는데 포인트는 친환경 재활용을 중심으로, 다시 이야기하면 전 과정 평가에서 방금 전에 폐기물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가설공사 계획을 수립할 때 가설재 개발 방향은 마지막
폐기물 절감하고 친환경 가구 이런 형태로 작성하면 좀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어지죠. 네, 이어집니다. 폐기물이라든가 오염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실시하는 집안조사 방법과 처리 방법. 자, 여기에서 이제 문제점을 갈 수도 있고 최근에 이슈되는 것을 언급을 할 수도 있겠고 처리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강, 굴착, 정화, 개량, 지환, 보강, 세척, 매립. 이 적용 대상 언급을 해야 정화 처리 절차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기술 지침 편을 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토양과 관련된 부분 앞으로 또 앞에 그 앞장에 뭐가 있냐면 수질이 있습니다. 다음 시험에는 수질 공부도 해야 돼? 그럼 그 다음 시험에 뭐가 나와요? 비산먼지와 미세먼지, 공기도 공부해야 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조금 더 지나면 열환경, 음환경 나와 토양 환경, 수질 환경 나왔는데 하나가 안 나왔어요. 건축 시공일세. 조명. 그렇게 조명 공사를 많이 하는데 조명에 관한 또 음향시설. 네. 극장이라든가 영화관 그리고 뭐 공연장 이런 시공하는 것들 음향시설, 조명시설 전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수질환경 다음 시험에 수질환경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빛환경 아무래도 비산먼지와 관련된 그 탄소 저감, 미세먼지 이쪽으로 나올 확률이 좀 높겠죠. 자, 오염토에 관한 발견이 되면 성분의뢰에서 국립과학 환경과학원에 의뢰를 하고 거기에 이제 함량에 따라서 폐기물을 처리할 건가, 네, 사토가 가능한가, 프로세스. 아무래도 어떤 총론 문제가 나오면 프로세스를 만들어 놓는 게 좋은 점수 받을 수 있는 네, 조건이 됩니다. 주요 내용이죠. 적용 대상. 요즘 이제 주유소 철거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분, 공장 철거, 철도 부지 공사. 부산 쪽에 이제 철도 부지 공사하고 미군 그 부대에 있던 부분에서 오염물이 상당히 많이 됐어요. 기름 유출이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적용 주요 대상이 되겠고 거기에다가 성토를 해서 말뚝을 박아가지고 공사하는 방법이 있겠죠. 지금 기초공사와 연관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분 의뢰 분석하고 정화 처리 부분.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우리 시공기술서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지만은 관리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알아야 될 부분이죠. 그러니까 CM과 관련된 부분 업무로 볼 때는 또 상당히 또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집안조사에서는 집안의 공학적인 특성과 오염물의 종류 파악하는 부분과 개황조사다라고 해요. 그래서 GPR 탐사 앞으로 꼭 네, 문제를 만들어 놓아야 될 것 같아요. 지하안전영향평가, 지하안전평가 더불어서 GPR 탐사 상당히 중요한 내용으로 이제 부각이 되고 있고요. 드론, GPR 탐사 필수적인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뭐 크게 보면 매립물이 매립된 경우와 오염 토양일 경우라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 상암동에 보면 예전에는 그 난지도라고 했었죠. 네, 강서구 맞은편에 보면 사다리꼴 형태로 큰 그냥 흙이 매립물이 쌓아졌었는데 옛날에 막 영화 보면 뭐 70년대 80년대 영화 보면 마음에 안 들면 그 차로 그 태우고 가서 난지도에다 놓고 오면 택시가 안 잡히니까 한 2시간 넘게 걸어서 바깥으로 나오고 뭐 그런 뭐 장면들 있잖아요. 그만큼 매립시설인데 지금은 이제 월드컵 경기장으로 탈바꿈이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런 기초의 폐기물이 매립이 된 경우에는 그 밑에까지 뚫고 들어가서 개량을 하거나 아니면 기초 보강 공법을 하는 공법들 이 파트가 하나가 있고 오염토를 네, 제거를 하거나 세척을 하거나 또 개량하는 형태로 파트가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프리캐스트 현장 조립 접합부 이거는 이제 크게 모르타르 충전 모르타르 하고요, 무축 모르타르 하고 콘크리트로 구분을 해주시면 좋은데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PC를 해보면 동절기하고 하절기가 있는데
무쑥 몰타는 동절기가 문제고요. 그리고 콘크리트 탓을 할 때는 아주 뜨거운 하절기가 문제입니다. PC판이 데워졌을 때 콘크리트를 타설했을 때 하절기가 상당히 위험하고요. 그리고 무쑥 몰탈이 어는 동절기가 위험합니다. 그 부분을 현장 느낌으로 풀어가면 조금 더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결로방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부위별로 상세도를 아주 많이 작성을 해야 고득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용어책에 너무도 많이 설명을 해놨어요. 조건은 당연히 이제 차가운 구조체, 그리고 원인, 현상으로 제가 구분을 해놨습니다. 시공 단계별 당연히 뭐 설계, 시공, 유지 관리로 구분을 하면 되겠죠. 단열 배수판 상당히 중요하죠. 제습 설계도 중요하고, 배수 방수 이중벽 쌓기 중요하죠. 배수판을 선정하거나 또는 이제 시공할 때는 단열재에 대한 시공 조건과 콘크리트 품질 관리, 그냥 방수에 관한 내용, 유지 관리 부분에서도 상당히 중요하죠.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는 이런 부분들을 해서 기본적인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번, 6번 농막이 도장. 이거는 이제 방청 부위를 먼저 결정을 해야 돼요. 방청 부위를 먼저 결정을 하고, 고력 볼트, 현장 용접, 콘크리트 매립 부위, 기사 시험 때도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방청 처리할 때 고려할 사항 중에서 뭐냐면, 적용 시 고려할 사항이 있고, 또 다시 방청 처리할 때 고려할 사항 뭐가 있냐면, 표면 처리 내용이 나와주는 거죠. 지금 내용은 이제 하지 않아야 될 부위를 고려할 사항이고, 이제 실질적으로 표면 처리할 때 고려할 사항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표면 처리할 때 표면 처리 등급에 따라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숏블라스트에 관한 내용들 언급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시공시 유상은 당연히 이제 뭐 기본적인 내용 순서대로 작성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잠시요. 600. 자, 3교시네. 3교시. 에너지 절감 방안과 관련한 단열재. 에너지 절감 방안과 관련. 그래서 EPI 그리고 에너지 전략 설계, 부위별 전략 설계 취약 부위들이 있습니다. 최하층, 최상층, 계급부, 창호 부위, 이 부분에 대해서 성별 그리고 열교 부위별로 설치 기준을 적어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상세도가 많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건축사 가지고 계신 분들이 조금 더 상당히 유리한 문제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림을 그리지 못할 정도로 그림이 많기 때문에. 벽돌벽의 경우는 기본적인 문제죠. 그래서 뭐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진, 면진, 재진. 개념 파악만 정확하게 해서 적으면 돼요. 각각 용어 한 개씩 한 개씩 덧는다 식으로. 자, 여기에서 주요 구조부입니다. 주요 구조부. 이게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요 구조부에 따른 벌점 기준을 적어요. 여기에서 점수 차이가 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가 보수 보강이 아니라 방지 대책 개념으로 출제를 했다. 왜? 설계 재료 시공이기 때문에 방지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안에 있는 내용은 이제 보수 보강을 안 했을 때 벌점을 가하는데, 네, 뒤쪽 대책에 대해서는 방지 대책으로 시험 문제를 출제했고요. 이번 시험 문제는 콘크리트 탓을 할 때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조립을 했을 때 전도되고 떨어지고 낙하되고 비례되고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거푸집 붕괴되는 부분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추락사고, 협착, 낙하, 공구기계사고 이렇게 해서 안전 문제로 출제됐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좀 편차가 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이제 관리 주체들 이걸 발주, 책임기술자, 시공자, 생산자로 구분을 했습니다. 하나 더 하면 인허가 기간까지 될 수 있는데 이 파트를 적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준비를 안 했었거든요. 보통 우리 시공하시는 분들은 뒤쪽에 타설을 어떻게 하느냐, 타설 기준만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문제에 허를 찌르는 그런 지문이 출제가 됐습니다. 점검사항,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점검사항에 대해서 주로 다뤘었죠. 그래서 기본적인 이건 다 잘 썼을 것 같고요.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도 파트별로 재료 분리, 압축 강도 저하, 신구 콘크리트 접착 분량, 내마법성 장, 그리고 기본적으로 내구성 균열, 이 부분에서는 점수 편차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4교시 문제인데, 자, 어려웠어요. 성능평가의 종류, 계획수립 항목, 현장 조사시험, 아예 딱 이거 못 쓰면 점수 안 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출제를 진짜 딱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크게 정기, 정밀, 긴급, 성능평가, 이 가장 큰 기본 세 가지 했다가 추가적으로 보수 보강 전 평가, 사용성 평가, 내구성 평가,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추가적으로 더 집어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점수가 막 딱 정해져 있죠. 계획 수립 항목도 평가 범위 설정하고 대상 시설물, 조사 프로세스, 평가 기준, 그다음에 작업 일정, 안전관리 계획. 그래서 기본적인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스코프 정하는 항목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조사 시험은 비파기 시험, 집안 조사, 그리고 구조 성능 시험, 콘크리트 재료 시험, 누수 수중 조사. 이 중에서 보통 큰 테두리로 우리가 비파기 시험과 집안 조사, 그리고 구조 성능 시험, 이 세 가지는 놓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건물 성능 평가하는 내용을 적고요. 이 내용을 토대로 뭐로 가냐면 이 내구성 저하 항목으로 해서 뒤쪽에 화재와 연관돼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중대재해는 그대로 법대로 적으시면 되고요. 층간소음도 신축과 구축을 구분하고 리모델링을 좀 적으면 좋을 것 같고, 구축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아이템은 알고 있는데 이걸 답으로 적기가 조금 그래요. 미리 그래서 층간소음 나오면 구축 리모델링을 아예 세팅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게 경쟁력입니다. 나머지는 비슷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올 문제죠. 현장 타설 양생, 현장 양생 공식, 즉 레미콘에서 나왔을 때 시험하는 게 아니라 배관을 통과했을 때, 이거 이전 시험에서도 세부적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직접 틀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설명을 했고, 레미콘 공시체 제작 방법도 구분을 정확하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전 영상을 또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넘기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항목 5가지를 내구성 평가 항목들이에요. 그래서 이 환경 조건에 따른 이 평가 항목들인데, 딱 조건표에 따라서 기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내가 예상을 하고 작성을 한다라고 해도 이 안에 있는 수치 구분이 혼동이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건 아예 세팅을 해놓지 않으면은 점수 자체가 좀 차이가 날 것 같고요. 문제를 골라가지고 점수가 과연 얼마가 나올까 가장 궁금한 문제이기도 해요. 이거 적으면 점수를 얼마나 많이 줄까 했는데 점수를 안 줄 수도 있고, 생각보다 점수를 많이 줄 수도 있고, 그런 문제 같아요. 자, 화재에 관한 내용 아예 노림수로 준비했던 문제인데 탁 나왔습니다. 그래서 항목대로 지금 피해를 조사하는 방법이 설계도서 검사하는 항목과 시설물을 직접 조사하는 현황조사 항목으로 나오고, 복구 방법은 당연히 이제 평가한 다음에 보수 보강 또는 철거하고 나서 재시공하는 방법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성능 평가랑 연관을 져서 가주시면 될 것 같고요. 중대재해법에 관한 중대산업재해 정의와 적용 범위에 대해서 설명하죠. 이것도 이제 중대산업재해 구분을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정의를 정확하게 적어야 되고, 적용 범위도 정확하게 대상 사업장 주체 구분을 해서 적어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항목 구분을 안 하면 점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중대재해에 관한 문제가 계속 나왔을 때 노트 세팅을 좀 해 놓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적용 범위에서 점수 편차가 좀 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전체 총평을 했는데 공부하다 보면 상당히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잘 안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범위가 점점 넓어지기도 하고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면 합격하려면 시키는 대로 해라. 좋은 노트를 보고 0점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0점을 잡는 게. 그러니까 좋은 노트를 보지 못하면 어떤 노트를 갖다 줘도 이거 합격을 했으면 이 노트가 엄청 좋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최고인 줄 알고 따라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표본을 다른 것도 한번 봐봐야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성장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수 안 하려면 자세가 나와야 됩니다. 네. 간절해지고 잘 된다고 기대감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좋아요. 각각의 신규 1년차 미만, 1년차 이상으로 구분을 해놨는데 내가 해당되는 부위별로 지금 무엇이 부족한가 한번 살펴볼 부분이죠. 자, 마지막 합격하려면 교재도 상당히 중요해요. 교재는 저자의 마인드입니다. 자존심입니다. 디테일 교재, 네, 그 어느 교재와 비교해도 되지 않습니다. 직접 한번 서점에서 봐보십시오. 교재 엄청 중요해요. 총평도 상당히 중요하죠. 이 풀어가는 과정, 분석 과정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자존심이죠. 첨삭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첨삭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내가 준비가 안 되면 첨삭이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받아들이는 태도에 따라서 합격은 다가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터디 그룹 중요할 수도 있고 안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독학을 할 것일까? 독학을 해도 합격은 할 수 있죠. 하지만 방향을 잡지 못할 수도 있어요. 누구 하나 제대로 올바른 방향을 지시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학원에 있는 OT를 꼭 참석을 해서 방향을 잡아보는 게 중요하고요. 대면 상담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137회 총평했는데요. 여러분들의 합격을 간절히 기원합니다.